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자석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과연 이 자연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집요하게 추구했고, 그러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로서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원자라는 일종의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설에 가까운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원자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수십 세기 동안 끈기 있게 노력을 했고, 그 결과로 드디어 지금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 모두에 대한 이름표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율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저는 주기율표를 원자의 출석부라고 흔히 부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이름은 이 주기율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교로 치면 굉장히 작은 학교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더 탐구를 해보니까 이 원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본 입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원자는 또다시 더 작은 입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의 복합체였다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빛이라고 수천 년간 불러왔던 그런 대상도 사실은 입자의 하나였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드디어 발견이 된 것이죠. 자연은 원자보다 조금 더 기본적인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입자가 무엇이냐에 대한 탐색은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기본 입자들의 출석부도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준 모형을 만들고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또 동시에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더 이상 표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앞으로 암흑물질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입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지금 표준 모형에 포함된 입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의 전부니까 과연 이 입자들의 성격이 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 모형에 있는 입자들을 보시면은 일단 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성미자가 있고, 글루온이 있고, 그 다음에 광자, W 보존, Z 보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발견된 입자이기도 한 힉스 입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 전부입니다. 원자의 출석부인 주기율표보다도 훨씬 단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수십 가지의 입자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입자들의 성격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공통점은 뭔지, 차이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입자는 보선 아니면 페르미온이다, 이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본 입자 목록에 있는 모든 입자들은 반드시 보선이거나 페르미온입니다. 그럼 도대체 보선은 뭐고 페르미온은 뭐냐? 약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선은 서로 뭉치기를 좋아하는 좀 부족주의적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페르미온은 무조건 혼자 있길 좋아하는 좀 개인주의적 성격의 사람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페르미온은 이 호텔에 방이 있는데 그 각 방에 혼자씩 2인 1실도 아니고 1인 1실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비슷한 형태로 거동을 하는 입자들입니다. 반면 보소는 커다란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입자가 있을 법도 하지만은 재밌게도 제3의 종류의 입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특징이 뭘까요? 사실 이 두 번째 특징이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특징인데, 이 힉스 입자라는 것 하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입자는 스핀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스핀은 그야말로 뱅뱅 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한 이 기본 입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 입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뱅뱅 돌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 다 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도 다 뱅뱅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구가 마치 계속 끊임없이 자전을 하듯이 입자도 계속 자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비유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좀 따지고 보면은 그런 비유에는 개념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본 입자는 점입자라는 것이 물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기본 입자를 기술할 때 다루는 어떤 수학적인 도구,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입자는 점이다 라는 것을 일종의 수학적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점이 회전을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순간에 왼쪽에 있었던 지점이 다음 순간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은 회전하는 물체가 어떤 외연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은 점입자가 아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모든 기본 입자들은 점입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회전에 해당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회전이라는 단어가 그나마 입자의 속성을 가장 잘 기술하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입자의 속성을 스핀, 회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광자, 중성미자, 그리고 쿼크라고 하는 입자들 다 스핀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이 자석의 재발견인데, 왜 자석 얘기는 안 하고 스핀 얘기만 하느냐? 스핀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이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스핀을 갖고 있는 입자들은 대부분 동시에 자석이에요. 무슨 얘기냐? 전자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쿼크도 하나의 자석입니다. 자석은 뭔가요? 우리가 막대자석, 말급자석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주변에 있는 철가루를 끌어당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석이라고 하죠. 전자 하나도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기장의 세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 하나를 자석으로 인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전자는 모두 다 자석입니다. 양성자도 중성자도 다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자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빨간색, 파란색이 칠해진 나침반의 바늘, 이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석의 예가 되겠죠. 자, 근데 그러한 나침반 주변에 더 큰 자석을 갖다 대면은 나침반 바늘이 그 자석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 자석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주변에 자석을 갖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이 뭔가 반응을 보이면은 그러면은 얘는 자석입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은 얘는 10중 8구 자석 물질이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스핀을 발견하게 된 경위도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의 제이만이라는 어떤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느냐? 기체가 담겨있는 빈 그릇, 용기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한번 대봤어요.
기체는 가열하면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뭐 네온 사인, 뭐 노란색 빛이 나오기도 하고 붉은색 빛이 나오기도 하고 기체마다 내는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재밌게도 자석을 걸어봤더니 그 기체에서 나오던 색깔이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런 사실을 실험적으로 관측을 한 거예요. 자, 좀 과정에서 말하면은 원래 이 기체에서 나오는 색깔이 초록색이었는데 강한 자석을 옆에 갖다 댔더니 이것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갈라진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의 확실한 빛의 색깔 변화는 아니고 분광기라는 정교한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빛의 색깔이 갈라지는 걸 관측을 했었죠. 근데 이러한 발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제이만이라는 사람이 1902년에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X선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렌트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 중요한 현상이었지만은 막상 제이만이나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장을 강하게 걸면은 원자에서 나오는 색깔이 달라지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1925년 그 무렵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라는 사람이 어떤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전자에는 그냥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런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제이만 효과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자는 일종의 자석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나침반 바늘 같으면은 어떤가요? 외부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자석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당연히 있죠. 왜냐? 그래야만 에너지가 더 낮아지니까. 그런데 굳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안 하고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해도 되긴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 값을 지불해야 될 뿐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겨서 그냥 헤엄을 치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은 굳이 자기가 힘이 넘치면은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을 걸면은 원자 속에 있는 전자라는 자석도 그러한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상태는 전자의 자석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다른 상태는 전자의 스핀이, 전자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두 종류의 에너지 값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방출하는 빛도 두 가지 파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그 제이만이 발견했던 그런 빛의 갈라짐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핀이라는 속성이 점점 잘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의 이해하고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러한 경험에 바탕한 현상을 두고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자 하나하나의 거동을 직접 관측하고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이러면서 살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거동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거동을 설명할 어떤 수학적인 체계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사실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다. 수학 공부를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어렵지 않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물리학이 발전해온 그 과정을 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점점 발전이 거듭할수록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내용보다는 점점 익숙해져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물리학의 영역에 지분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핀이 아닐까 해요. 예를 들어서 스핀이란 존재를 기술하는 수학적인 언어를 찾은 사람도 파울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언어를 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파울리 행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파울리가 찾아낸 그 전자라는 자석, 전자의 스핀이라는 속성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수학적인 언어입니다. 행렬이라고 부르는 양인데,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의 어떤 숫자들의 모임이죠. 근데 전자의 스핀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렬이라는 언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 행렬을 보시면은 가로로 두 줄, 세로로 두 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 두 줄 두 줄이라는 게 뭐랑 또 관계가 있냐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면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전자의 스핀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향할 수도 있다. 즉,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실험적으로 이미 제이만 시절부터 관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언어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짜리로 구성된 이런 행렬이라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스핀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면은 물론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 우주의 거의 모든 입자는 사실 자석입니다. 자석은 그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전자도 그 주변에 자석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기를 잘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레 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개봉이 되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시작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밧줄을 무수히 달고 그 밧줄을 수백 명의 죄수들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은 배가 움직이더라고요. 왜냐? 한 사람의 힘은 비록 배를 움직일 만한 힘이 안 되지만은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의 힘이 합해지면은 배도 움직일 만큼의 거대한 힘이 나온다는 것이, 물론 그 영화 자체의 교훈은 아니지만은 물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어요. 자,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말굽자석, 무슨 자석, 뭐 철로 주로 만들어졌죠. 자, 근데 이 자석이라고 부르는 물질 속에는 수없이 많은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 하나하나는 나침반의 바늘 같은 그런 자석입니다. 근데 이 전자 자석의 방향이 각각 제각각이었으면은 그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협력을 못하고 합쳐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물질은 자석의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마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그 죄수들 마냥 모든 전자의 스핀이 한 방향을 향할 수만 있다면은 비록 개별적인 자기장은 굉장히 약하지만은 그 자기장의 정도가 합해진 그 물질 전체가 내는 자기장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세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 물질을 자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전자가 자석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자석이란 물질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근데 전자뿐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도 자석이라고 했습니다. 양성자가 만들어내는 자석의 세기, 중성자가 만들어내는 자석의 세기는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석의 세기보다도 한 1000배쯤 더 약합니다.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의 자기장 세기를 측정하는 건 그만큼 더 힘들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해냈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누가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필릭스 블로크라는 사람인데요. 물리학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물리학적으로는, 물리학의 역사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분명히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한테서 물리학을 배웠느냐? 양자역학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그 몇몇 인물 중에 하나, 하이젠베르크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이젠베르크가 한 30살도 안 된 나이로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막 부임을 한 게 192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젊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대학원생으로 배우겠다고 한 첫 번째 학생이 바로 필릭스 블로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하고 학생의 나이 차이가 불과 한 4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자, 이 화면에 보이는 두 인물 중에서 왼쪽이 필릭스 블로크. 뭐 좀 이렇게 그 흑백 영화 시절의 영화 배우처럼 상당히 인물도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양자역학을 만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예요. 자, 양자역학을 만든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랑 같이 일을 하게 됐으니까 지도교수가 뭔가 아주 근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줬을 것 같죠. 근데 약간 뜻밖의 이 지도교수가 준 문제가 뭐냐? 금속이 왜 금속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자석이 왜 자석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2000년 넘게 고민을 해서 드디어 양자역학이라는 틀을 찾아냈고 그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이제 원자의 비밀을 드디어 풀었는데 그걸 갖고 훨씬 근사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자석의 문제를 풀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법도 한데 필릭스 블로크라는 사람은 상당히 소박했던 성격이었는지 마음씨가 착해서 그랬는지 그 지도교수가 내준 문제를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속이 왜 금속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문제를 받은 지 한 1년 만에 찾아냈어요. 그 답이 지금은 우리가 이 블로크의 정리라고 하는 일종의 수학적인 증명으로 아직도 교과서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양자역학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대학원에 들어온 지 불과 1년 만에 그런 성취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승님이 내린 두 번째 화두, 자석이 왜 자석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탐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블로크의 이름을 단 여러 가지 그 자석에 관한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블로크가 이미 그 20대 뭐 중후반에 배출한 그런 뛰어난 업적들이에요. 자, 이렇게 점점 유럽에서 아주 촉망받는 이론 물리학자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하필이면은 그 독일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고 유태인 출신의 과학자들을 하나씩 탄압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미국의 스탠포드라고 하는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됐지만 그 당시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대학에서 우리 학교 교수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뭐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내내 이론 물리학자로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수학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던 이 사람이 스탠포드에 가서는 실험실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장비를 만들고 그걸로 실험을 하는 실험 물리학자로 멋진 변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스탠포드 옆에 있는 버클리 대학의 또 루이 알바레즈라는 아주
탁월한 젊은 실험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알바레즈랑 힘을 합쳐서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중성자라는 자석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극정밀의 최첨단 실험을 성공을 한 거죠. 이 알바레즈라는 사람은 그 자신도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 대중적으로는 이분의 물리학 업적보다도 공룡 멸종설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지질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공룡이 왜 멸종을 했는가? 혜성이 어느 날 지구에 떨어져서 그 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지구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공룡들이 다 멸종을 해버렸다. 그런 가설을 제안한 걸로 유명한데 그거는 이분의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실험 물리학자로서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긴 분이에요. 자, 이 두 명의 탁월한 물리학자, 필릭스 블로크라는 사람하고 루이 알바레즈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중성자라는 그 입자가 배출하는 작디 작은 자기장의 세기를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1938년 무렵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면은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물론 엄청난 많은 고생이 요구되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또 남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지식과 기술, 통찰력 이런 걸 또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릭스 블로크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풀겠다고 시도한 문제는 뭐였느냐? 이제 중성자 하나의 자기장 세기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분자 전체의 자기장을 한번 측정을 하는 도구를 만들어 보자. 혹은 이 액체 속에는 수많은 분자들이 이렇게 녹아서 막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액체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꿈을 더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을 해서 그런 측정 기계를 드디어 만들어냅니다. NMR이라고 불리는 장치예요. N은 뉴클리어, M은 마그네틱, R은 레조넌스에서 핵자기 공명 장치라고 부르는 건데 굳이 우리가 이름을 외워둬야 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장비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물리학 실험실, 화학 실험실 이런 실험실에서나 이 NMR 장비가 있지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는 이런 장비를 찾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이런 장비를 직접 본 사람은 그야말로 실험실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이 필릭스 블로크라는 사람은 요 NMR이라는 그 장비를 만들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온갖 여러 가지 물리학적 원리를 개척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그쳤으면은 사실 이런 대중 강연 자리에서 굳이 본 적도 없는 장비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흥미롭게 발전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이 뭘로 돼 있나요? 우리 몸도 결국은 분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NMR이라는 장비를 조금 더 어떻게 잘 개선을 하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 온갖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의 자기장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기계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에 도전한 두 명의 이 뛰어난 인물들이 또 있었어요. 맨스필드라는 사람하고 러터버라는 과학자입니다. 맨스필드라는 사람은 물리학 박사였고 러터버라는 분은
화학 박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두 분 다 이 필릭스 보크가 만들었던 그 NMR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뜻을 합쳐갖고 이거를 인체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하는 기계로 한번 어떻게 잘 확장해서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MRI라는 장비입니다. MRI라는 거는 NMR이라는 장비하고 원리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우리 몸이 저 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한 30분 정도 숨 좀 참고 잘 버텨주면은 우리 몸속의 사진을 굉장히 정밀하게 찍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뭐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뭐 우리 몸의 사진을 찍었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정확히 그게 뭘 어떻게 해서 찍은 건지는 잘 몰라도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중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그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그 양성자들이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그 양성자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 혹은 그 자석의 색이,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MRI라는 기기가 찍는 것은 우리 몸속에 분포하고 있는 그 자기장의 지도예요. 근데 그 자기장의 지도를 잘 들여다보면은 몸속 어느 부위가 병이 있는지, 어느 부위가 종양이 있는지, 어느 부위가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워낙에 사진이 정밀하다 보니까. 자, 저도 그냥 물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MRI라는 것이 이 자석의 원리를 굉장히 현명하게 응용한 의료기계의 대명사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여름에 어떤 가족이 무슨 몸에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무슨 몸에 종양이 발견됐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 다음에는 MRI 사진을 또 찍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보니까 초음파 사진이 여기 있고 그 옆에는 MRI로 찍은 정밀한 사진이 또 있어요. 근데 물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저희 가족의 건강이었지만은, 이렇게 전문가적인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갖고 보니까 초음파 사진은 말하자면 한 10만 화소로 찍은 사진, 그리고 이 MRI로 찍은 건 한 1000만 화소로 찍은 사진, 이 정도로 화상의 해상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MRI 사진 찍는 게 거의 아마 표준적인 절차가 됐을 거예요. 근데 MRI라는 기계가 나온 게 몇십 년 안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러한 정밀한 정보가 없을 때 수술을 받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수술 받을 때하고 수술의 정확도 혹은 그 수술 후에 회복의 속도,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만큼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자석에 대한 연구가 당연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런 연구였을 텐데, 이것이 한 세기라는 그 꾸준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얼만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자리를 잡았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큰 일을 해왔구나, 굉장히 대단한 여정을 거쳐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라는 지도 교수가 이 자기를 찾아온 제자에게 자석 문제 한번 연구해봐라 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런 거 재밌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했겠지만은, 마치 성경 말씀의 출발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처럼 그야말로 이 창대한 결말까지 이르게 된 과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는 말하자면은 자석의 발견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였어요. 그럼 왜 굳이 이 강연 제목을 자석의 재발견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석을 이해하던 어떤 그런 방식과 지금부터 펼쳐질 것 같은 앞으로의 그 자석의 응용 방향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면이 있어요. 자석이라는 어떤 대상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류 문명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석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자석 이야기 그리고 양자자석을 기반으로 한 양자 컴퓨터 이야기 이런 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자석도 솔직히 어려운데 자석이 어렸을 때 갖고 놀 때는 재밌었는데 갑자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파울리 행렬이 있어야만 자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니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 양자역학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중첩이란 성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외부에서 뭐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 나침반의 바늘이 그것과 같은 방향을 향하든지 아니면 뭐 반대 방향을 향하든지 적어도 그 전자의 이 스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분명히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다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자라는 자석은 360도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북쪽 아니면 남쪽 두 가지 방향밖에 못 가리키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그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양자역학적인 스핀, 양자역학적인 그 자석도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지 다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을 가리키는 스핀은 그냥 동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북쪽으로 가리키는 스핀 상태 더하기 남쪽으로 가리키는 스핀 상태 이렇게 표현해요. 간단히 수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동이란 상태는 북이란 상태 더하기 남이란 상태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폰 노임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야말로 양자역학의 그 정수이고 이게 양자역학이 작동하는 방식이지만은 왜 이렇게 작동하느냐라고 물으면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왜 F는 ma란 공식이 우주에 존재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자연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규칙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서쪽을 가리키는 그 자석은 그냥 서쪽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북쪽 상태 빼기 남쪽 상태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자석의 상태는 북쪽이라는 상태하고 남쪽이라는 상태를 적절히 중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북쪽이라는 상태에다가 적당한 어떤 숫자를 곱하고 남쪽이라는 상태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곱하고 그리고 걔네 둘을 더하는 형식으로 모든 가능한 상태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적인 파동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양자역학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유행이 바뀌어서 저도 그 유행에 맞춰서 이 북쪽을 가리키는 스핀의 상태를 갖다가 0이라고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스핀의 상태는 1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어요. 왜 0하고 1이라고 이름을 바꾸느냐?
여러분들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를 이진수로 바꿔서 0 혹은 1로 바꿔서 전달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정보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죠. 자, 그런 정보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북쪽을 가리키는 스핀의 상태는 0이라는 비트가 되고 남쪽을 가리키는 스핀의 상태는 1이라는 비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핀을 이용해서 정보를 우리가 생성하고 조작하고 전달하고 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공학자가 아닌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모든 정보를 0 혹은 1이라는 이진수로 일단 변환한 다음에 그 이진수를 뭐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연산을 잔뜩 그리고 그 대신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우리가 익숙한 10진수로 바꿔서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그러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물론 불과하다는 표현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런 뭐 이런 뭐 한 1, 2만 원짜리 전자계산기나 뭐 수백억, 수천억짜리 슈퍼컴퓨터나 작동 원리 자체는 거기서 거기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얘기할 양자자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어떤 정보를 표현할 때 단순히 0 또는 1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0과 1이 중첩된 굉장히 묘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러한 묘한 상태로 정보를 또 저장하거나 조작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만약에 스핀이 0하고 1 두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고 그런 스핀이 두 개가 있다 그래 봐요. 그럼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에 가질 수는 딱 4개예요. 00, 01, 10, 11. 자, 근데 보통 컴퓨터라면은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어떤 기본 계산 단위가 있겠죠. 그 계산 단위가 표현한 정보는 00 상태 혹은 01 상태 혹은 뭐 10 상태 또는 11이라는 상태 4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00이라는 상태를 재빨리 01이라는 상태로 바꾸고 그걸 또 재빨리 10이라는 상태로 바꾸고 이런 식의 연산을 잘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양자자석으로 이런 연산할 수 있으면은 이것보다 이제는 더 흥미로운 상태를 만들고 흥미로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는 00과 01과 10과 11이라는 4가지 상태를 중첩한다는 건 수학적으로는 각각의 상태에 어떤 적당한 숫자 A, B, C, D를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더해준다는 뜻인데 자, 그럼 이제는 저 곱해준 숫자 A, B, C, D가 뭐냐? A, B, C, D를 바꾸면은 그때그때 막 다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00 혹은 단지 01이 아닌 훨씬 더 풍부한 상태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를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00이라는 상태를 갖고 무슨 컴퓨터 연산하고 01이라는 상태를 갖고 컴퓨터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00, 01, 10, 11이라는 4가지 상태에 대해서 동시에 컴퓨터 연산을 해버리는 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결국은 양자 스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물론 아직 완전히 현실화는 안 됐지만은 앞으로 점점 현실화에 다가서면 설수록 그야말로 이 자석의 재발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연구의 산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 강연 제목도 자석의 재발견이라고 또 붙인 겁니다. 자, 이 승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솝 이야기에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노예가 뭔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왕이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쌀 한 톨, 내일은 쌀 두 톨, 내일은 2의 제곱톨,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매일 그 전날보다 2배의 쌀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왕이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다가 한 달 만에 곡간에 내줄 쌀이 없어서 파산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지수 법칙의 무서움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원리가 이 양자 스핀에도 작용을 해요.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요 계산을 하는 단위를 하나 더 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그 큐빗이 10개짜리 양자 컴퓨터보다 큐빗 11개짜리 양자 컴퓨터가 성능이 원칙적으로는 2배 빨라질 수 있어요. 거기다 큐빗 하나만 더하면 이번에는 성능이 4배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큐빗을 10개만 더하면은 2의 10승배 빨라지는데 그러면 1000배 빨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지수적인 증가를 계속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뭐 슈퍼컴퓨터라고 자랑하는 그런 고전적인 컴퓨터보다 계산을 더 빨리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런 시점을 보고 양자 우월성이 도달됐다, 양자 우월성을 성취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자 물리학자, 뭐 공학자 이런 사람들은 양자 우월성을 확실히 보이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연구비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컴퓨터는 물리학자들은 이제 고전 컴퓨터라고 흔히 부르는데, 고전 컴퓨터가 물론 어떤 계산 하나하나를 하는데 드는 시간은 양자 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빨라요. 10의 1초에 10의 9승계 연산을 한다든지 1초에 10의 10승계 연산을 한다든지 이렇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그런 회로는 무슨 계산을 하나 하는데 시간이 그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초에 할 수 있는 연산이 10의 한 5승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효율이 낮은 컴퓨터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승수의 법칙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만 하면은 결국은 고전 컴퓨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삿짐을 나를 때 물론 엄청 힘 좋은 사람이 혼자 이렇게 빨리빨리 나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은 저처럼 평범한 체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모여서 각자 조금씩 짐을 나르면은 저 같은 사람이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기만 하면은 결국 힘센 사람 하나의 효율을 이길 수가 있을 거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각각의 큐빗이 일을 하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은 그런 큐빗들이 모여서 지수적으로 많은 어떤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컴퓨터를 어느 순간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흥미로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제안은 도대체 누가 언제 했느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역사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오늘은 이제 시간도 얼마 없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그 인생 후반부에 관심사가 물리학적인 원리를 잘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계산기가 뭘까, 이런 데 집중이 됐어요. 그런 그 과정에서 탄생한 개념이 뭔가 양자역학적인 중첩의 원리를 100% 활용해서 계산하는 그런 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 이어졌었죠. 물론 파인만은 굉장히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또 워낙에 유명한 물리학자고 또 이 제안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또 충격적이어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리고 그 제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처음에는 물론 이론적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4, 5년 그 무렵에 이 피터 쇼라는 분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해요. 이 파인만이라는 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였는데, 파인만이 한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사상을 다듬고 있을 때 이 피터 쇼는 거기 4학년, 학부 4학년 학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물리학적인 지식도 특히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엄청 큰 숫자의 소수 두 개를 곱하면 더 큰 숫자가 나오죠. 물론 소수 두 개 곱했으니까 그 자체는 소수가 아니고 이 큰 숫자는 두 개의 작은 소수로 당연히 소인수 분해가 될 텐데, 누가 나한테 거대한 숫자를 주고 이 숫자를 두 개의 소수로 분리해라 라고 하면은 그거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 수학자들이나 재밌어 할 문제 같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그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암호 체계에 아주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RSA 암호 체계라는 건데, 근데 피터 쇼가 보인 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이 거대한 숫자를 두 개의 큰 소수로 분해하는 일을 양자 컴퓨터한테 시킬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고전 컴퓨터가 푸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소인수 분해 문제를 암호 체계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안 풀리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해커가 양자 컴퓨터를 옆에 돌려서 은행에서 주고받는 정보를 다 그런 식으로 해킹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피터 쇼의 이 증명이 발표가 되자마자 미국의 무슨 정보기관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공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그럼 내가 실험실에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걸로 차린 회사들이 이미 세계에 수백 군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양자 컴퓨터의 그 파급 효과를 느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아직은 뭔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단계고,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고전 컴퓨터가 못하는 계산을 해내는데 성공을 하지는 아직은 못한 단계입니다. 근데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요. 어떤 의미에서 불안하냐? 어쩌면은 몇 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그런 일이 한두 개쯤은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고전 컴퓨터가 못 풀던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풀어냈다는 것을 단 한 가지 사례라도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이제는 수용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록 양자역학이 뭔지 잘 모르고 큐빗이 뭔지 이런 건 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왠지 앞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언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자석이라는 그 큰 제목을 주제로 해서 그동안 자석에 대한 연구가 어떤 식으로 벌어져 왔었고, 그것이 이제 자꾸 그 양상이 바뀌면서 MRI라는 기계를 만드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다가, 이제는 또 전혀 다른 종류의 계산 도구인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어떤 기본 개념,
기본 단위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강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과학원의 박권입니다. 저는 오늘 양재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강의할 오늘의 내용은요, 믿기는 양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제 이름은 박권입니다. 자,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밌게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모 방송사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소개 프로그램의 어떤 하나의 그 코너를 차용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영화 대 영화라는 코너고요. 영화 대 영화라는 코너에서는 두 개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 내용을 서로 교차하면서 설명해 주죠. 제가 이제 오늘 두 개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한국명으로는 컨택트라고 불렸던 영화인데요. 원래 제목은 Arrival이고요. 이 Arrival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느 날 지구에 12척의 외계인의 그 우주선이 도착을 합니다. 저기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 길게 위로 이렇게 된 우주선이고요. 그 우주선에 12곳에 나타나요. 서로 다른 지구의 여러 곳에. 그래서 가보니까 외계인이 루켄글라스라고 어떤 거울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래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각 12척의 외계 우주선이 도착한 나라에서 사람들을 앞에 파견해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들면 몬타나의 외계 우주선에 도착하게 되는데 루이스라는 언어학자하고 이안이라는 물리학자 두 명을 그 앞에 이제 파견을 해서 그 외계인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헵타포드라 불리는 외계인이 앞에 서 있고요. 그 외계인들이 그 루이스 앞에서 어떤 문자를 이렇게 시연을 합니다. 원형 문자라고 불리는데요. 저 원형 문자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 어느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이나 부족도 저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언어학자 루이스가 저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원형 문자가 시작을 할 때 끝날 때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선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서 말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죠. 루이스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노력하는 와중에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루이스는 예지몽을 꾸게 됩니다. 본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가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 자기에게 다가올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죽습니다. 미래에 죽는 거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저 딸이 사실 누구냐면 자기 옆에 지금 일하고 있는 물리학자 이안과 앞으로 결혼을 해서 낳게 될 아이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원형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게 됨과 동시에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모든 미래가 이 루이스에게는 한꺼번에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야기가 이제 지속이 되면 외계인이 온 이유가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당장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폭파해야 된다라고 난리가 나는데 루이스가 앞날을 내다본 바에 따르면 이거는 외계인이 지구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고 지구인이 필요해서 자기네의 능력, 여기서 웨펀의 능력인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또 앞을 내다본 능력이죠. 그래서 루이스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주기 위해서 온 거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니까 마치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스포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루이스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이안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딸이 죽게 될 거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순간 이안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자기를 떠날 걸 또 알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연히 받아들이고 가겠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전해주는 바가. 하나는 외계인 언어를 얻게 되면 그들의 능력마저 얻게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외계인의 능력이 뭐냐면 양자역학적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유명한 영화죠. 이것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고요. 이거는 이제 근미래인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구에서 농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요. 점점 문명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농작물을 키우는 일에만 생존에만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퍼라는 전직 나사의 그 우주선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중간에 트럭에 타이가 터져요. 그러니까 딸이 머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머피예요. 근데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엄마는 왜 딸의 이름을 나쁜 의미로 지어줬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왜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머피 법칙 모르냐. 근데 이제 아빠인 쿠퍼는 그럽니다. 머피 법칙은 사실 나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난다. 모든 것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의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영화 굉장히 초반부에 나와요. 이 장면이 사실 저는 처음 볼 때는 중요성을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고 인터스텔라의 모든 걸 하나를 압축한 장면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저것도 역시 양자역학이고요.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가령 입자가 A에서 B로 움직일 때 A에서 B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로 같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스포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쿠퍼가 블랙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블랙홀에 들어가서 저런 그 환상적인 어떤 장면에 빠지게 되는데 저기 있는 뒤에 있는 그림들은 쿠퍼의 집에 있는 서재입니다. 서재들 책들이 꽂혀 있고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영화의 초반부에 이 모든 일이 다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나사에 우주여행을 하기 전에 그 나사의 위치가 숨겨져 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좌표를 알려줄 때 사실은 쿠퍼가 딸한테 저걸 알려주고요. 근데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서 과거로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5차원의 세계가 나오는데 저기서도 모든 일이 한꺼번에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고요. 이런 일이 다 펼쳐져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기서 양자역학의 비밀을 전달해 주면서 인류가 구원되게 되죠. 여기서도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시간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영화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해 보면 다 양자역학의 어떤 이상함, 믿기 힘듦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제목은 믿기는 양자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고등과학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문 웹진 호라이즌에 지금도 하고 있는 조만간에 이제 완간될 예정인데 거기에 이 믿기는 양자, 믿기 힘들 만큼 이상한 양자라고 해서 제가 연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길어지니까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무엇이냐? 양자역학을 말해주면 기본적으로 우주는 파동이다. 이겁니다. 너무 짧죠. 파동 저거 하나 갖고 뭐 설명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마디로 정리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게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주는 파동이다. 한마디 했죠. 두 번째는 파동은 복소수를 기술된다. 이게 뭔지 이제 설명하는 게 지금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저거의 의미만 아셔도 사실 양자역학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는 일단 뭐냐면요. 어떤 2차원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원에 어떤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인지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거리와 방향이 있는 어떤 숫자입니다. 목소수는. 근데 보통 양력학이라고 하면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뭐가 확률로 주어진다. 확률은 원점부터 거리예요. 그래서 파동함수가 주어지면 파동함수는 점인데 점하고 원점에서 거리를 하면 확률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하게 왜 방향이 있는지가 좀 이상하잖아요. 방향은 어디다 써먹는 것이냐. 저게 굉장히 심오해요. 이 방향이. 길이는 확률인데 방향이 심오해요. 일단 그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파동과 허수가 만나게 되면요. 풋사이 밑에서 이제 파란 소는 웨이브 펑션 파동 함수고 위에서 내려오는 주황색 소는 허수인데 허수란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수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숫자예요. 뭐 그런 숫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수학에서는 저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파동함수도 비슷해요. 파동함수는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파동함수의 제곱, 다시 말해 거리만 잴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둘 다 볼 수 없는 건데 그 자체로는 그 두 개가 만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걸 만들어냅니다. 자, 저 두 개가 만나서 파동함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동함수라는 거를 설명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이 유명한 슈레딩거의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이렇게 써지는 방정식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에는 수학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학을 보시면 어렵다, 알고 싶지 않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물리학자들도 뭐 처음에는 그랬죠. 근데 수학을 많이 익숙하게 보다 보면 저런 수식이 어떻게 보이냐면 수식이 살아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적과도 똑같아요. 부적이 뭔가요? 어떤 글자 써 있는 어떤 표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파워를 내밀잖아요. 저 방정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런 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저게 굉장히 보는 순간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 방정식을 써서 굉장히 많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했던 질문인데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근데 우리는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빨리 어디다가 뭘 남겨놔야 돼. 왜냐면 우리 후세 세대가 과학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빨리 남기고 싶어. 내일 죽지만. 그 문장을 뭘로 선택을 해야 될까? 한 문장이에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파인만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상당 부분 많이 아는 것이다. 자, 원자가 뭔가요?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 과학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꾸만 쪼개져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알기 위해서는 부품을 알면 좀 알기 쉽잖아요. 딱 뜯어봤을 때 뭐가 있구나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이렇게 조금 작아지면 분자, 몰리큘이 나오고 분자는 원자가 나오고 원자 밑에 뉴클리어스, 핵이 나오고 그 밑에는 쿼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원자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실질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원자고 원자는 우리가 다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뭐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를 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까 양자역학은 원자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전에 사람들은 원자가 자두 푸딩 모형이라고 그 푸딩인데 양의 전하가 가진 푸딩에 건포도처럼 음의 전자가 딱딱딱 박혀 있는 어떤 초콜릿 쿠키처럼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더 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고 작은 태양계 같더라. 그래서 양의 전하가 중간에 핵처럼 있고 주변에 전자가 빙빙 돌아다니는. 사실 러더포드 모형은 우리가 흔히 원자라고 할 때 항상 그릴 때 쉽게 그릴 수 있는 모형이죠. 저것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궤도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양자화됐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지구의 그 궤도는 아무 반경을 돌 수 있겠죠. 그게 뭐 특별한 좋은 궤도가 없겠죠. 근데 원자는 그렇지 않아요. 원자에서는 딱 좋은 궤도가 딱 있어요. 요 궤도만 딱 좋고, 요 궤도만 딱 좋고, 딱 그런 궤도가 있어요. 그 궤도가 왜 좋은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 필요했고요. 그게 이제 보호의 모형입니다. 보호의 모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해서 정말 진정한 물리 이론,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양자역학도 설명해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이분이 이제 보호인데요. 보호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당연히. 그 보호가 생각하기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동량이라는 양이 양자가 되어 있더라. 가운동량이 뭐냐면 얼마나 빨리 도는 그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는 속도하고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저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플랑크 컨스턴트 h바라는 거하고 n은 정수인데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양자가 되어 있고 그 띄엄띄엄 양자는 궤도에서 이 멀리 돌다가 안쪽 궤도로 딱 떨어지거든요. 전자가. 그러면서 빛이 나온다. 그 빛을 실험적으로 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증명하게 됐고 저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시작됐죠. 자, 저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태양계에서 지구는 아무 궤도나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태양계처럼 보이는 원자에서는 딱 좋은 궤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거를 이해하고 싶었죠. 그게 이제 드보의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체가 작아지면 입자가 작아지면 입자란 것이 파동이 돼요. 사실 파동과 입자는 구분할 수 없어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데 그 파동이 잘 맞을 때만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자세한 건 들어가지 않겠는데요. 저 조건을 쓰면 아까 보호가 가운동이 양자화됐다는 그 조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작은 세계에서는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구나. 입자와 파동은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은 아까 슈레딩거 말씀드렸잖아요. 슈레딩거는 아까 그 파동 입자 이중성과 유명한 분이죠.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를 합쳐서 슈레딩거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광전 효과는 뭐냐면 빛도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입자라는 거예요. 이제 빛이 어떤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공식과 앞에 있는 파동 입자 이중성을 합치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원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이제 여기서 펼쳐지고 우리가 사실은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 거부했어요. 요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믿지 않으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 확률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확률 같은 거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뭘 어떻게 확률적으로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죠. 굉장히 양자역학 그러니까 성립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양자 삼위일체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 얘기했을 때 모든 경로 다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파동 방정식하고 다른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약간 불가능한 도형이라고 불리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펜로즈의 불가능한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 3차원 세계에서는. 근데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동 함수, 웨브 펑션, 저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 기술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건데 좀 바로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릴게요. 그거로 다루는 이론과 프로파게이터. 요거는 아까 말한 모든 건 가능한 걸 다 간다. 요 세 개가 사실 같은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 예를 들면 이분도 노벨상을 받은 유명하신 분인데 하이젠버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하이젠베르크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하죠. 그분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상보성의 원리를 부르는데요.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요거하고 사실 파동 방정식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같은 얘기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같아요. 아까 삼각형의 한 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인데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분인데 아주 기분 좋게 웃고 계시죠. 저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경로적분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제가 스케치한 그림인데 이건 이제 거기도 나오고 미끼는 양자에도 나오는 그림이고 어떤 아까 처음에도 나왔죠. 어떤 이제 스키 탄 사람이 밑으로 내려올 때 모든 경로를 다 갖춰서 내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저렇게 복잡한 공식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A에서 B로 움직일 때 모든 가능한 경로로 간다.
요게 사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화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영화에서 모든 경로를 다 본다는 게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거를 다 본다는 게 사실 이거를 우화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각 굉장히 이상하지만 작은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고 그것 때문에 원자를 설명할 수 있겠구나, 재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각이 단순히 원자 형성만 얘기했다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양자역학은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왜냐? 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주에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이. 물리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서로 당기는 힘이에요. 여기서 그림에서 뭘 보여주면 시공간을 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구가 이제 시공간을 막 휘고 있죠. 저 힘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힘은 굉장히 중요한 힘인데 전기와 자기현상을 설명한 전자기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저 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원자 분자의 그 결합, 우리 결합이 돼야지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저게 다 전자기력이고 우리가 쓰는 전기, 이런 전기 불빛들 모든 것들 다 전기 자기 현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주는 이 사진은 막대자석에 철가루가 흩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 거죠. 저게 진짜 자기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 볼 수 있어요. 중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구 위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시할 수 없는 힘이 강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강력은 원자 핵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근데 원자 핵이 되게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안에 양성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성자들은 서로 밀치는 힘이기 때문에 서로 밀쳐서 폭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강하게 묶고 있어야 돼요. 그 핵이 없으면 원자가 없거든요. 그 강력하게 묶는 힘이 강력이에요. 정말 강력해요. strong force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강력이에요. 근데 강력의 특징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은 강력의 반대인 양력이에요. 요거는 핵이 약간 강하게 묶였지만 약간 불안정해서 붕괴를 야기해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게 방사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네 가지 힘을 이 원리가 뭘까요? 이 힘의 원리가 뭘까요? 아까 제가 물질의 원리는 원자라고 했잖아요. 다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힘의 원리는 뭘까요? 힘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질문 아마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게도 아까 파동에서 방향 있잖아요.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힘의 원리예요. 요것도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참 걸리는데 제 그 믿기는 양자를 읽어주시길 바라고 다만 이제 그림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 항상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슈레딩거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위에 이렇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죠. 그것 따라 움직이는 애예요. 근데 게이지 미러라고 있어요. 게이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그냥 그 방향을 바꾸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쪽에 다른 고양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시계처럼 생긴 게 있죠? 시계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 만날 때 서로 방향이 달라요, 두 개가. 하지만 거울 속이나 거울 밖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진짜고 저쪽이 거울인지 알 수 없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게 복잡한 걸 거쳐가지고 힘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원자를 만드는 그 힘 자체가 양자역학 때문에 생깁니다. 좀 놀랍죠. 약간 이제 그림으로 그려버리면 이게 제가 그냥 스케치한 건데 저게 어떤 두 사람이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힘은 저거예요. 어떤 입자가 두 개가 있으면 공 던지기 놀이 하는 거예요. 저 공이 아까 그 방향을 마음대로 바꿔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나와요. 저 게이지 보존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주고받는 게 힘이에요. 예를 들면 전자기력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그거는 광자, 빛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유명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저걸 물리학자는 표시하는데 물리학자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생각하고 있죠. 저런 거가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물리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런 걸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쿼크스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밑에 렙톤이라고 불리는 렙톤 중에 하나가 전자죠. 쿼크를 세 개를 뭉치면
양성자, 준성자가 나옵니다. 핵이 되죠. 그래서 위에 주황색이 핵이 되고 밑에 약간 청록색이 전자가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forces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주고받는 공이에요. 감마가 광자, 빛이고요. Z하고 W가 양력을 매개하는 G 보존과 W 보존이고 G는 글로온이라고 강력을 매개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중력은 빠져 있어요. 아직 중력은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힘은 다 이런 식으로 게이지 보존이라 주고받는 아까 말한 웨이폼 파동함수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 힘도 설명하는 겁니다. 원자뿐만 아니라 원자를 처음부터 애초에 있게 하는 힘도 설명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놀라움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놀랍게도 이 표준 모형에 한 가지 그 수수께끼가 있는데요. 저게 맞으려면 모든 입자는 질량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게이지 방향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원리가 모든 입자가 질량이 없어야 된다. 빛처럼 질량이 0이어야 된다. 다 광속으로 날아가야 된다는 걸 예측하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무게가 있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질량을 줘야 되는데 질량을 주기 위해서 중앙에 히그스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그스 보존이라는 게 저거 질량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질량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존재하기 위해서 게이지 거울이 깨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까 자기가 실제 고양인지 거울 속에 있는 고양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알아야 돼요. 어떤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고 어떤 고양이가 진짜 고양이가 아닌 게 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게이지 거울을 깨져야 됩니다. 사실 이게 참 묘한 거여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 왼쪽에 보는 입자 가속기라 불리는 건데 저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굉장히 큰 기계예요.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갔고 저게 뭔가 처음 보면 그렇지만 저게 막 난간도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은 굉장히 큰 기계입니다. 저걸 갖고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러느냐? 아까 그 히그스 보존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주가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굉장히 작은 일에서 벌어지는 걸 위해서 굉장히 큰 기계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걸 보기 위해서 큰 기계가 필요한 그 현상이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는 사진인데 초전도에서 자기 부상 효과라는 건데 밑에는 지금 초전도체라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0인 물질이에요. 저것도 자세히 설명은 한참 들어가는데 저것도 또 제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는 그 위에 자석을 딱 놓습니다. 자석이 둥둥 떠 있죠. 둥둥 떠 있어요. 자기 부상 효과인데 저게 두 개가 같은 효과예요. 놀라운 건데 자기 부상 효과와 히그스 보존 때문에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된다. 같은 물리입니다. 물리의 재미가 이런 거죠.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사실 같은 거다. 자, 요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발적 대칭성 깨짐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우화적으로 또 설명드릴 텐데요. 남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미어캣이라고 있습니다. 미어캣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자기 클랜이라고 불리는데 자기 이제 거기 이제 집주위를 서 있죠. 근데 보통 때는 아무 때나 쳐다보겠죠. 그냥 아무 데나. 똑같으니까. 이거가 모질서한 상태죠. 아무 데나 쳐다보면 disordered state예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막 쳐다보겠죠. 이게 ordered state예요. 근데 소리가 나면 당연히 쳐다보겠죠. 근데 소리가 안 나도 어떤 애가 그냥 딱 쳐다봤어요. 한쪽 방향을. 근데 옆에 있는 쪽 궁금하잖아요. 나도 쳐다보고 또 옆에도 쳐다보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걸 자발적으로 대칭성이 돼요. 대칭성이 뭐냐면 아무 데나 쳐다볼 수 있었는데 아까 말한 파동함수가 아무 데나 방향 가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칭성인데 이게 회전 대칭성인데 그게 자발적으로 깨진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히그스 메커니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입자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광자, 빛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걸 또 만화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맨 왼쪽 만화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관심은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인데 유명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 붙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말 붙이고 막 서로 이렇게 막 그 사람 주변을 막 이렇게
뭉치게 돼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걸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방해되겠죠. 아인슈타인이 무거워져요. 그런 것처럼 원래 모든 입자가 질량 없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힉스 보존이라는 게 깔려 있어가지고 힉스 보존이 저기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못 움직이게 이렇게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량을 만드는 거고 저러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이 많아야 돼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서로 가리키려는 깨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적 대칭성 깨짐이고 그것 때문에 질량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게이지 거울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한 방향이 선택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를 줍니다. 힘과 질량이죠. 사실 힘과 질량이 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그 두 개를 섞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레벨에서 보면 이유는 양자역학이죠.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굉장히 놀라운데, 자, 여기서 질문을 물리학자들은 더 하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힘의 크기가 있고 질량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 질량의 크기를 알고 싶었어요. 왜?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딱 이 크기일까? 그 크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왜 관심이 있었냐면, 딱 요 크기여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딱 맞게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거가 얼마나 신기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유인력 법칙 때문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지구가 이 궤도를 돌고 있냐라고 여쭤봤어요. 아까 양자역학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궤도가 딱 있다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근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아무 궤도나 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궤도가 길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365일이 딱 결정되는 거예요. 왜 1년 365일일까요? 그걸 여쭤봤습니다. 물리 선생님은 그거는 그냥 우연히 결정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은 왜 1일입니까? 하루입니까? 라고 물어도 그것도 그냥 우연히 결정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좀 실망했죠? 물리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인가요? 달이죠, 달. 그거 아시죠? 우리는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볼 수 없어요. 다크사이드를 부르는데 다크사이드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똑같습니다. 한 달이죠. 왜 그렇죠? 아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물어봤잖아요. 왜 지구의 공전 주기 365일이고 자전 주기는 하루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달은 왜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같죠? 그것도 우연인가요? 아, 여기가 참 묘한데요. 우연과 필연의 아주 묘한 만남이 있습니다. 달은 원래 지구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울 때는 조석, 간만의 효과라고 불리는 그 조석이기 때문에 달을 찌그러뜨려요, 지구가. 그래서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이 되는데, 달걀 모양이 되면, 원래 이제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달랐더라도, 그거를 똑같이 맞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긴 방향이 항상 지구 쪽을 향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달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조석 고정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지구와 달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멀었다면, 다시 말해서, 지구와 태양같이 멀었다면 조석 고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이 가까웠다는 우연 때문에 조석 고정이 일어났고 지금은 좀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점점 마찰 때문에. 그렇지만 고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가까웠다는 우연과 필연, 아까 그 조석 고정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법칙에 의한 어떤 그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그게 맞아가지고 저렇게 딱 맞은 겁니다. 사실 지구가 달이 저렇게 딱 조석 고정의 결정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달이 지구의 자전축이 고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안 그랬으면 지구 자전축이 마구마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럼 계절이 막 뒤엉킬 거예요. 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존재할 수 있게 된 거는 처음부터 지구와 달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고민이 사실 범우주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우리 우주는 물리학자들이 아는 한 빅뱅이라 불리는 어떤 작은 점에서 팡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거치고 그러면서 쫙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렇게 쫙 커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빨라지는 정도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너무 빨리 커지잖아요. 그럼 원자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들이 너무 멀어가지고 사라가 묶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빵 터지지만 적정한 게 퍼져야지 그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게 터지면 다시 터지다가 다시 이렇게 쭈그러듭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압축이 돼가지고 원래 빅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럼 다 압축이 돼서 그냥 사라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터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딱 맞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물리학자는 또 고민을 하죠. 뭐 어떤 이론이 있냐면 인류 원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원리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딱 맞았을까 하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지능 있는 어떤 생명체가 나올 거를 잘 그렇게 조건이 맞는 우주였기 때문에 그걸 질문할 수 있는 거다. 안 그랬으면 이런 질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맞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가능했다. 여러 우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에서 보여준 거 뭐냐면 지구가 굉장히 많은 지구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묻은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또 양적하고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가능 경우에 사실 펼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양자역학은 우연과 필연이 믿기 힘들 만큼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론이에요. 생각해보면 아까 파동함수 말씀드렸잖아요. 파동함수는 파동방정식에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기술됩니다. 하지만 파동함수 자체는 확률을 주잖아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 아주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묘하게 얽혀 있는 그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우리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기술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양자역학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면 최종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최종적인 질문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양자역학이 거기에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힘을 걸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